자, 이번 시간엔 저희가 그 7, 8월 달 모의고사 영미문학 일반영어 파트, 영미문학 일반영어 파트 중에서 좀 평소하고는 순서를 바꿔서 첫 시간에는 그 문학, 영미문학 파트, 영미문학 일반영어 과목 중에서 영미문학 파트의 그 문제 해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지 중에서 이제 B형을 먼저 보시면은, 시험지 B형의 그 영미문학 파트하고 서머리까지 합시다. 영미문학의 서머리 문제를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B의 3번, B형의 3번 문제, B형 3번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B형의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문학이 소설하고 희곡, 특히 희곡은 길이가 많이 길죠. 소설하고 희곡 중에 희곡은 길이가 많이 길었는데,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문학 파트는, 시 파트는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년도 나온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그 해석 난이도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은, 뭐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제목이 심퍼시, 공감이라는, 많이 쓰죠, 요새. 뭐 공감, 그 사람은 뭐 IQ만 전부가 아니라 EQ도 높아야 되는데, 뭐 EQ, SQ, 뭐 사회적 지성, 감성적 지성, 사회적 지성, EQ, SQ도 높아야 되는데, 특히나 뭐 심퍼시,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선생으로서도 성공하려면은 역시 이 공감 능력이, 애들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도 잘하고 애들 생활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가 뭐에게 공감을 하고 결국 거기서 이 시 속의 화자는 무슨 교훈을 얻고자 했는가, 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내봤습니다. 이 저자 이름이 이제 에밀리 브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소설가로서 이 워더링 하이츠, 이 폭풍의 언덕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그 소설의 작가입니다. 나이 30살의 나이에 그 19세기에 30세면은 지금으로는 한 40대 한 초중반 정도,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세기에 30세면은 그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이라고 하는 진짜 유명한 소설 썼죠. 그것은 하도 유명해서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헐리우드 영화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폭풍의 언덕, 유튜브 쳐보시면 영상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뭐 네이버나 구글 검색하라고 했겠지만 요새는 무조건 유튜버예요. 유튜브 쳐보면 폭풍의 언덕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소설을 쓴 분이에요. 근데 좀 비운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에밀리 브런티는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을 쓰고 1년 후 만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좀 안타까워요. 이 집안이 이제 에밀리 브런티, 샬럿 브런테, 그 다음에 앤 브런테, 에밀리, 앤, 샬럿, 이 세 자매가 있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세 자매 모두 아주 유명한 문학가로 다 성공한, 정말 보기 드물어요. 집안에 딸 셋이 다 문학가로 대박, 요새 말로 하면 전부 다 대박 작가로 다 성공했는데, 안타깝게도 셋 다 일찍 다 죽었어요. 근데 참 좀 쓸쓸한 얘기죠. 이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의 작가고, 그리고 작년 우리 기출문제 시의 작가가 바로 이분이에요. 작년에 영시문제, 기출문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표현과 같은 거 2개 찾았어라. 그건 대부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서술 문제, 그건 대부분 다 틀렸어요. 작년에 봤더니 바로 그 어려운 시를 썼던 바로 작년 기출문제 작가가 쓴 좀 착한 시, 그에 비하면은 조금은 착한 시가 바로 요 심퍼시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디렉션은 그거죠. 이 시의 제목이 공감이라는 거다. 그러면은 이 시의 제목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 시의 메인 아이디어랑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하여 보시오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과제가 하나 더 있죠. 또 하나의 과제가 뭐냐면 이 시의 메인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수사법, 문학적 수사법을 쓰는데 넷째 줄에 personification이, 이것도 이제 작년 기출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렇죠? 작년 기출 시에 나왔던 용어인데 의인화 기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은
그 personification으로 쓰인 것,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두 단어로 된 것, 이것들을 세 개 찾아서 써봐라. 뭐 이런 주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별로 안 기르니까 보면은 첫째는 이거죠. There should be no despair for you. 당신에게 절망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Nightly stars, 밤하늘의 별이 그 burning, 타오르니까 반짝이는 거죠. 반짝이는 게 하도 밝게 반짝이다 보니까 마치 타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저렇게 반짝이는데 당신이 절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이 시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미 나왔어요. 자연에 있는 별도, 자연도 지금 어두운 밤이긴 해도, 그렇죠. 자연도 나이트, 어두운 밤이긴 해도 어두운 밤에도 꿋꿋이 저 별 봐라, 마치 불타오르듯이 반짝이고 있지 않느냐. 이름 없는 말 못하는 별도 저렇게 밤에 굴복하지 않고 의연하게 꿋꿋이 타오르고 있건만, 반짝이고 있건만 인간인 그대가 왜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별은 조그마한 무생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보면 뭐 태양보다 몇백 배 큰 게 별들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 특히나 19세기 사람들이 보면은 저 하늘에 정말 조그마한 무생물 같은 게 별이잖아요. 그런 걔네들도 거의 불타오르다시피 반짝이는데 이 밤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 인간인 너가 뭐 좀 뭐 안 된다고 디스페어, 절망 그거 쓰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물도 굴하지 않고 잘 버티니까 너도 잘 버텨봐라 인간아. 이게 바로 이 시 전체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 셋째 줄, 저녁이 폭을 쏟아내는 동안에 그 말없는 이슬들을, 말없는 이슬을 쏟아냈다는 것은 뭡니까? 밤하늘에 별을 쫙 뿌리다 이런 얘기죠. 이 이슬이라는 게 사실은 밤하늘의 별들이에요. 이 듀가 뭐냐? 이슬들이다. 밤하늘 봐라. 별들이 마치 이슬방울 쫙 뿌려졌듯이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렸다. 지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햇빛이 guides the morning, 아침을 반짝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런 얘기죠. 예. 그런 there should be no despair, 절망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거죠. 낮에는 해 뜨고 밤에는 별 뜨고 그런 한 그대는 절망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비만 안 오면은 낮에 해는 늘 뜨고 밤에 별은 늘 뜨잖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언제나 이 우주 자체가 다 망해버려서 별도 사라지고 해도 사라지고 우주 자체가 다 망해서 없어지기 전에는 그대는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비록 눈물이 flow down, 강물처럼 막 흘러내릴지라도, 예, 그야말로 멘탈이 다 완전 나갔어요. 멘탈이 완전 나서 왜 이러지, 나 원래 우는 성격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도 나는 곧 죽어도 군대 시기나 갔다 온다는데 왜 이러지 하고 멘탈 완전히 나가가지고, 예, 갑자기 막 눈물 흘려버태 완전히 쪽팔리게도 콧물까지도 나오는 그 정도가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are not the best beloved of years around your heart forever. 뭐뭐지 않더냐? 가장 사랑스러운 시절들, best beloved of years, 여러 해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는, 즉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죠. 그대 심장에, 즉 그대 마음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날들은 forever, not 영원하지 않더냐, 영원하지 않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영원하지 뭐뭐가 아니더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뭐뭐이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대 마음 주변의 깃들은, 가장 아름다운 시절들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낫으로 물어보는 것은 뭐뭐가 아니더냐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뭐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 마음을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시절은, 제일 아름다운 시절은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먼 일 당해서 멘탈 한번 나갔다고 해도 완전히 자빠지지 말아라 라는 게 이 시의 교훈이. 그러니까 자연의 해가 어떻고 뭐 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자연도 저런데 인간인 너가 왜
멘탈 한두 번 나갔다고 완전히 그냥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시 전체의 요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인법 표현이 마구 나오죠. they, 이때 그것들은 둘째는 그것들 뭐냐면 아까 나온 뭐 별이나 해 이런 것들이죠. 별이나 해 같은 요런 자연들 그것들은 운다 언제? 너가 울 때 it must be so. 원래 그런 거다 이런 얘기. it must be so는 원래 세상 이치가 그런 거다. 인간인 너가 슬프냐? 그럼 너 따라서 자연도 같이 슬퍼해 준다. 이게 세상 이치다. 그 다음 둘째는 둘째줄 바람도 한숨 쉰다. 뭐 할 때 너가 한숨 쉴 때 아이고 죽겠네. 벌써 7월이요. 시험 백몇일 남은겨. 백몇십일 남은겨. 나 공부 별로 안 한겨. 이렇게 하고 내가 한숨 폭폭 쉴 때 세상 자연 만물도 같이 한숨 쉰다. 아이고 이제 시험 겨우 140일 남은 거요. 나 역시 이번 금년에도 일반 영어 만회 별로 안 된 거요. 그럼 또 내년인가요? 이렇게 하고 한숨 폭폭 쉴 때 주변에 있는 자연들도 한숨 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감이라는 게 뭐냐? 너의 아프고 울고 하는 그런 감정 따라서 자연들도 같이 공감해 주고 있다. 그런 취지의 제목이 바로 요 심퍼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의인법, 제가 오늘 프린트 깜빡하게 했는데, 모음 답안에 윈터 쉐드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겨울은 흘린다. 그 슬픔을 눈 속에, 겨울이 슬픔을 눈 속에 흘린다라는 것은 눈을 보니까 눈 쌓인 게 마치 겨울이 슬퍼서 눈물 흘린 게 꽁꽁 얼어붙은 거, 겨울이라는 계절도 슬퍼서 눈물 뚝뚝 흘린 게 땅에서 얼어붙은 게 그게 눈같이 보인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것들이 다 윈터, 쉐즈, 뭐 윈즈, 싸이, 데이, 위프 이런 게 다 의인법 표현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다 그리고 뭐 첫째를 보면은 이브닝 폴즈 저녁이 뭘 쏟아붓고 이런 것들 이브닝 폴즈 뭐 이런 것들도 다 의인법 표현입니다. 셋째 줄에 있는 이런 한 4개, 5개 중에서 뭐 3개만 딱 집어 쓰시면은 다 점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겨울이 슬퍼서 눈물 흘린 게 눈처럼 돼 있는데 바로 그곳에는 autumn's leaf, 가을 이파리들이 다 누워 있다. 한마디로 눈 내리고 낙엽 떨어져 있고 이런 경치다 이거죠. 눈 내리고 낙엽 가을 낙엽이 거기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these 이것들이 revive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너가 한숨 쉬고 너가 울 때 같이 한숨 쉬고 울었던 그 자연들 걔네들을 가만 봤더니 그대로 끝난 게 아니더라. 이 자연들은 다시 살아나더라. 뭐로부터? 그들의 페이트, 운명으로부터 살아나더라. 원래 사람들이 운명하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운명이야, 팔자야. 원래 나는 뭐 흔히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인데 임용은 나는 후자에 속해.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운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도 아닌 자연을 봤더니 그런 운명도 딛고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더라. 그러면서 your fate, 너의 운명도 파티도 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근데 뭐랑 분리될 수 없냐면 자연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운명을 딛고 일어나듯이 걔네들과 분리될 수 없는 너도 너의 운명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이 시에. 너랑 같이 울고 한숨 쉬며 공감해줬던 자연을 봐라. 걔네들도 운명을 딛고 리바이브 하지 않느냐? 너의 운명도 걔네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너도 운명 딛고 그럼 같이 일어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요게 이 시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journey요. 이때 journey란 말은 동사로 썼어요. 여행하라, 여행하다라는 동사예요. 계속 여행해라란 말은, 너가 현재 추구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계속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if not elate라도 elate라고 하는 말이 뭐 올라가다 고양되다 이거죠. 설사 지금은 상승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여행해라. still 그리고 still 가만히 멈춰란 말인데 가만히 멈춰라 해도 되고 아니면 평정심이라도 유지해라 이런 말도 돼요. 비록 상승기가 아니라도 평타라도 쳐라. 평정심이라도 유지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대신 뭐는 하지 마라. never 절대로 broken hearted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elated 상승은 못하더라도 still 평타라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제발 다운만 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시의 마지막 호소죠. 예. 이게 참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말하면 여러모로 공부 안 된다라고 자꾸 마음이 상해는 사람한테 잘 될 수 있어. 거울 한번 쳐다보고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래 아무개야 잘하자 아자라고 해봐 이러면 오히려 그건 격려가 아니라 더 욕하는 것일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 누구 지금 약 올리나 지금 이 사람 지금 요새 공부하는 데서 미치 죽겠고 뭐 거울 보고 내 이름 부르면서 그래 아무개야 잘하자 아자라고 니나 해라 니나 하고 막 오히려 더 짜증날 수 있어요. 차라리 현실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지지 좀 말고 한번 같이 버티만 보자. 이게 오히려 더 스틸 머무르면서 버티만 보자.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인 인커리지먼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버티는 봅시다라고. 버티다 보면은 상승할 때가 또 와요. 자기도 모르게. 죽지 않고 버티면 진짜 그래요. 진짜. 굳이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고 더 망하지만 말자. 그러면서 꾸준히 뭔가는 하자라는 그 마인드만 안 놓쳐도 진짜 뭔가 향상은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 3분의 2 이상은 스틸도 못하고 브로큰 하티드로 더 밑에 빠진다는 게 문제예요. 3분의 2가량이.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굳이 잘하려고 뭐 적극적 사고방식, 뭐 멘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무슨 뭐 자기개발 서적 읽고 그래 아프니까 청춘이지 막 숙독하시고 뭐 혹시 뭐 뉴에이지 서적에서 좋은 거 없나 찾고 달달 해봤자 솔직히 읽을 때뿐이야. 솔직히 다 알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읽고 뭐 별거 해봤자 읽을 때뿐이잖아요. 다 그런 책 집어 던지고 죄송합니다. 특정 책들에서 안 틀려서 하는데 그냥 버티기라도 하자. 지금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소설가 이회수 선생님이 지어내신 그 조금 비속어긴 합니다만 존버정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존버정신이라는 게 특별히 더 잘하자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 나가지 말고 버티기라도 하자 이거예요. 이회수 선생님이 8년 전에 그 말 웬만 들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 동안 자기가 평소 50kg 남자지만 50kg대 체중인데 갑자기 60kg 후반까지 체중이 막 불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해서 그러다 갑자기 또 그 시기가 지나서 체중이 쭉쭉쭉 빠지더래요. 왜 이러지? 늙어서 체중 빠지면 암이라던데 해서 딱 가봤더니 대장암인가 소장인가 장 쪽 암 걸리셨다고. 그래서 내가 50kg짜리 내가 60 몇 킬로 70kg까지 늘어갔다가 20kg 늘은 걸 도로도로 까먹어서 다시 걸그룹 체중 45까지 44까지 떨어졌답니다. 50이었던 분이 70으로 올라갔다가 44, 40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딱 물을 할 때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20kg 몸무게 늘려놓고 그걸 계속 까먹었는데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암 걸려서 체중 까먹었더라도 죽지 않고 살 체중까지는 그래도 떨어지고 그쳤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회수 선생님이 저의 인스타 친구세요.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작년 봄 언젠가 이 글을 직접 올리셨어요. 내가 평생 50대 초반으로 53, 4로 몸무게로 살았는데 67, 68, 70으로 막 올라가더랍니다. 약 8, 9년 전에. 그래서 갑자기 막 쭉쭉 빠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해서 가봤더니 선생님 암 걸리셨어요라고. 그렇게 쭉쭉 빠지던 게 40, 최저 44까지 빠졌대요. 근데 44면은 평소 정상에서 나한테 52, 3에서 그렇게는 많이 안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이렇게 살이 20kg 더 쪘다가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때 지어내신 말씀이 존버정신이란 말을 우리 소설가 이유서 선생님이 지어내셨다는데, 그래서 독한 수술은 한두 번 받으셨지만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셨고 정말 그 정신으로 버티셔가지고 암 자체로는 안 돌아가셔서요. 이분이 장암 판정 3기인가 3.4기 다 된 3.5기인가 판정받고도 8년 넘게 지금 살아계신데 안타깝게도 1월 달에는 뇌출혈인가 뇌경색인가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아드님이 간호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적어도 암 때문에는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최소한. 원래 나이 먹고 암 걸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버티기라도 하자. 이것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람이 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7번 봅시다. 7번. 우리 이회수 선생님의 쾌유를 빌며 이시를 빌어서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 서머리 문제인데 흔히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재미없어라는 경제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중국 사람들 참 얄미워 진짜. 하여튼 온 미국이 지금 작살났어요.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제일 피해가 큰 나라가 브라질, 미국 브라질이에요. 미국은 하루에도 만 단위로 확진자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올스톱이에요 지금. 난리 났는데, 자, 흔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불황이 있는데
오늘 좀 우울하게도 이 서머리의 주제어가 리세션입니다. 우리 학원도 그래요. 저도 지금 작년에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직강생과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는 늘지 않은 인강생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 위기에 우리 인고생들도 그러시 같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공부까지 좀 놔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 2층 가보시면 음악 선생님 강의하고 계신데 원래 이런 말하면 제가 이런 말 해도 하지 마세요. 음악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이분이 7, 8, 90, 11을 모고 강의를 하시면은 강의장 하나 갖고 못해요. 사람 몇 터져서 지금처럼 200기로 거의 한 150명 들어갑니다. 그거 꽉 차고 다른 작은 강의실 3개, 4개를 또 채워요, 원래. 근데 지금은 200기로에서 딱 10대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나머지는 물론 인강으로 쓸 수 있겠는데 아마 추측이지만 음악 선생님도 인강생이 직강생 빠진 만큼 저처럼 다 보충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유일무이하게 버티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그 특수교육 선생님, 진짜. 근데 그분도 작년에, 약 한 절반 약간 이하랍니다, 지금. 그분 직강생만 보면은. 근데 그분도 인강생이 직강 빠진 만큼 보충이 됐겠나?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요즘같이 또 경제도 어렵잖아요, 또 솔직히. 그래서 아마 인강들을 돈도 없으셔갖고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인강도 완전 보충 절대 안 됐을 것 같다. 이거 정말 우울해요,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이게. 그런데 또 TO는 아직도 안 나오고.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TO는 이미 2023 임용까지 계획이 다 나왔어요. 원경이 3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3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미 계획 세워놨어요. 하도 임용 TO 절벽이라고 아우성치길래 3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가 2018년인가 여기? 2018입니까? 하여튼 2017인가 18년? 17년도인가 하여튼 문 대통령 지금 취임하시고 그 교육부에서 몇 달 후에 하도 임용 절벽이라고들 해서 급격하게 안 줄이고 그 문 대통령 취임한 그 해부터 2023년까지 그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하도록 찔끔찔끔 줄여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3 임용까지 그때부터 2023 임용까지가 그때 기준으로 한 30% 줄 정도로 32, 3%, 35% 한 정도 줄 정도로 해마다 찔끔찔끔 줄여가는 걸로 그렇게 TO를 점진적으로 줄여간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에가 우리 영어 임용 전국 TO가 200여 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 몇십 명쯤 하여튼 그쯤 됐죠. 280몇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80몇 명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3년간 보면은 해마다 우리 영어 같은 경우 한 전국 TO가 한 보통 10몇 명씩 그렇죠. 해마다 꾸준히 10몇 명씩 주는 걸로 지금 오고 있고 작년에는 한번 살짝 반등해가지고 재작년 대비 전국 플러스 6명. 왜 작년에 플러스 6명으로 살짝 늘었냐면은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이른바 58년 개띠로 유명한 베이비 부머 선생님들이 그 세대가 선생님도 많아요. 엄청 지금 조금 빨리 명퇴하시는 나이 63세 되시기 전에 명퇴가 아니구나. 58년 개띠니까 58년 개띠 선생님들이 슬슬 이제 퇴임하시는 원래 63세인데 63세 되기 전에 몇 년, 한 2, 3년 정도 빨리 퇴임하시는 그 러쉬를 이룬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걸쳐서.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작년 TO가 잘하면 유지될 수도 있거나 줄어도 소폭 하락밖에 안 되는 그걸로 유지될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내년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2023년쯤 가면은 한 3년 전에 한 3분의 2 수준, 60% 수준 그 정도로 가겠죠. 그러니까 TO는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다시 7번 리세션인데 주제가 리세션인데 이것은 경기 후퇴라고 우리말로 번역됩니다. 리세션이 있고 또 역시 별로 안 좋은 경제 용어로 디프레션이란 말이 있죠. 리세션과 디프레션의 디프레션의 가장 큰 차이는 리세션은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보시면은 하지만 리세션은 일반적으로 쓸 때 단기적인 것이다. 쇼트리텀, 단기적인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비교적 단기적인 경기 후퇴를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프레션은 좀 우울해. 진짜 우울증이란 말 되잖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우울증이란 말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장기적인 경기 후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과 디프레션의 차이는 기간과 그 폭이에요. 더 오래, 더 깊이 곤두박질 치는 게 디프레션인데
현재는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디프레션까지 접어들어 버렸어요. 예. 다른 것보다도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미국 경제가 작살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상당수주가 지금 셧다운 돼버려서 나라가 국가에서 지금 미국은 계속 국민 1인당 다달이 국가에서 뭐 $1,000씩 거의 한 100몇십만 원씩 지원금 줘가면서 그렇게 매겨 살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예. 우리나라는 재난 지원금 지금 지난번에 딱 한 번 나오고 말았는데 미국은 뭐 1인당 뭐 $1,000몇백 막 줘요, 지금. 안 그러면 경제 자체가 다 무너집니다, 미국은. 예.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막 수표 발행해서 막 줘도 됩니다. 어차피 미국은. 예. 예. 그 정도 부가 기본도 있는 나라고. 예. 사실 우리나라도 재난정부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매달 줘야 됩니다, 지금. 금년에는 매달 줘야 돼요. 매달 1인당 평균 한 3, 40만 원씩 계속 줘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래야 수강생들이 좀 더 학원 등록도 많이 하고, 우리 학원 들어서 좋고, 예.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고.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수험 선생님들 자체가 옛날같이 자기 중고생 학원 강사 알바도 많이 끊기고, 학교, 뭐, 영전강, 학교 무슨 뭐, 시간 강사, 단기적인 기간제점 다 없어지고 있는 판이잖아요, 지금. 예. 임용 선생님들 자체도 지금 돈이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게 제일 커요. 하여튼, 리세션과 디스프레션 저 차이고, 지난번 6월달 온라인 공개 모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서머리 문제는 정리했지만은, 앞으로 매번 이렇게 서머리 문제는 해설지에다가, 이 문제 지문, 원문을 다 옮겨놓고, 서머리 할 때, 각각의 원문에서 따올 부분에 다 밑줄 표시를 해줄 겁니다. 여기가 서머리에 반영될 키 익스프레션즈가 여기저기 숨어 있는 데다. 예를 들어 첫 단락에서는 일단은 이글 전체의 키워드인 리세션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리세션은 뭐냐? 경제 사이클, 경제 순환이죠. 사이클이 뭐 자전거 사이클도 있지만 경제 순환 이것도 사이클이죠. 경기 순환, 경제 순환상의 컨트랙션은 뭐냐? 위축이에요. 위축. 수축, 팽창 수축할 때 수축이란 말이 컨트랙션이죠. 그걸 또 경제용어로는 위축이라고 합니다. 경제 순환이 위축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밑줄은 어디 나오느냐? 이제 한마디로 이런 위축되는 사이클이 트리거도 촉발되는 거다.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그래 놓고 서치에즈 블라블라 이렇게 구체적인 서치에즈 다음에 블라블라 구체적인 예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리 할 때는 기본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예시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은 빼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요. 서머리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는 아주 부득이한 한 경우가 아니면은 빼버립니다. 그럼 그 부득이한 한 경우가 뭐냐? 그 부득이한 한 경우는 글 전체 내지는 한 단락 전체가 주 내용이 다 예시로 돼 있을 때, 그렇죠? 한 단락 전체나 글 전체가 다 예시 위주로 돼 있을 때, 그런 거 빼놓고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 빼놓고는 이런 서치에즈 뭐뭐뭐 같이 단어 여러 개 늘어놓는 이런 식의 예시는 일단 서머리에서는 빼주시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첫 단락에서는 리세션은 경제 사이클 순환상의 위축 기간으로서 촉발이 다양한 사건들에 의해서 된다. 요거면 끝이에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말들은 다 이런 핵심의 서브로 받쳐주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단락, 셋째 단락이 본론입니다. 방금 지나간 게 도입부 겸 핵심 요지 제시고, 도입부 겸 메인 아이디어 제시고, 둘째 단락, 셋째 단락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본론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리세션, 경기 후퇴의 심리적인 여파에 관한 게 이겁니다. 뭐 임용학원 뭐 전반적으로 아까 뭐 밑에 음악 선생님 뭐 원래 강의실 3개 썼던 분 지금 딱 10몇 명 앉아있더라. 알죠. 뭐 넘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하여튼 우리 학원 전체가 지금 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상황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사람들 왜냐면 왜 학원 가도 위축되는가? 수험생들 또 수험생들 부모님들도 다 경제적으로도 실제로도 위축됐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감히 뭐 이런데 돈 쓸 여력 자체를 마음으로부터 발휘를 못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는 또 가만 봤더니 스터디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위축돼 있어요. 딱 까놓고 하나 스터디도 온라인 스터디나 대면 스터디는 모의세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벽 옮기지 어떻게? 진짜 옛날에 비해서 스터디조차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하드 스터디도 이 코로나 핑계라는 이유로 지금 우리 온라인 스터디로 전환할까요? 그러다가 전환하니까 서로 좀 아무래도 온라인 스터디는 좀 힘들죠, 유지가. 그래서 이래저래 수험생들한테는 혹독한 계절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금부터 와서 공부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제가 장담하지만 막판에 인강으로라도 9월부터나 돼야 시할 분들이 올해는 거의 95%가 되니까 진짜 막판 인강이라도 그렇게 할 분들이 지금이라도 온 분들은 늦은 분들이 아니한테 올해는 진짜 그래요. 학원 전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둘째 단락 보니까 심리적인 거 역시 그 키워드는 psychological aspect죠. 심리적인 효과 측면에서 리세션이 뭐냐. 그 다음 밑줄이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사람들이 고용 수준을 줄이더라. 그리고 투자 안 하고 저축만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사 쪽이죠. 경기 후퇴 때는 회사도 마음으로 쫄아요. 아이고 우리 회사 돈 아껴야지. 사원을 뭐 어떻게 더 뽑아. 그럼 월급 더 나가잖아. 요새같이 장사한다는데 먼 놈의 사원들을 더 뽑아. 하이어 채용을 뭘 더해. 인플로이를 뭘 더해. 하지마. 돈 없어 우리 회사.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경기 후퇴 때는. 그러면서 투자를 뭘 해. 회사 투자할 돈 없어. 언제 회사 망할지 모르는데 현금 세이브하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밑줄 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원 덜 뽑고 투자 안 하면 회사가 크니까 안 커요. 회사가 크려면은 좀 심한 말로 자꾸 확장을 해야 돼. 확장. 사원도 더 뽑고 빚을 내서라도 그 투자도 더 하고 이래야.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빚도 재산이란, 빚지는 것도 재산이라는 말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투자는 자기 돈 많고 투자 못 해요. 투자하려면 어느 삼성부터 그래요. 삼성부터도 투자하려면 어떤 형태로도 자꾸 빚을 져야만 투자를 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크려면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빚을 져서라도 자꾸 인베스트를 해야 그래서 그 결과로 회사가 더 크는 건데 이걸 안 해요. 인베스트도 안 하고 인플로이도 안 하고 현재 갖고 있는 머니만 세이브하다 보면은 투자를 한 게 없고 회사를 확장시킨 게 없으므로 자절로보다 그 다음 밑줄 다운워드 사이클 자꾸 밑으로 곤두박질 떨어지는 사이클 그런 순환으로 들어가게 된다. 악순환이죠. 맞아요. 다운워드 사이클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같이 불황기에 회사 돈을 왜 써? 투자하지 마. 직원 더 뽑지 마. 우리 돈 세이브나 해.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한 결과 자꾸 회사는 더 망해간다. 다운워드. 여기 이제 둘째 단락 핵심 표현이고 셋째 단락 또 다른 심리적인 영향으로 애니멀 스피리트의 문제입니다. 애니멀 스피리트 동물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한마디로 여기서 동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만 그 회사가 됐건 개인이 됐건 뭔가 자꾸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걸만 스펜드 막 쓰는 걸 말해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거칠고 막 나가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문명이라는 것을 이룬 사람에 비해서는 동물은 약간 와일드하게 거칠게 막 개걸스럽게 막 나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 정신이라는 것은 개인이건 회사건 스펜딩 소비를 하고 보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셋째 단락 그 다음 밑줄을 우리 해설지 그 다음 on 앱이란 말이 썰물에 썰물 on 앱 썰물을 탄다. 동물 정신이 그 썰물을 타니까 컨슈머 소비자들은 소비 스펜딩을 안 하려 그러고 비즈니스 회사 측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자본 지출하고 사람들 고용하는 거 이것도 자본 지출 사람 고용도 돈 쓰는 거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인도 돈 안 쓰려고 그러고 회사도 돈 안 쓰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동물 정신이 온 앱 썰물 타고 나가버리니까 동물 정신이란 결국 따지고 보면은 막 뭔가 동물적으로 거칠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경제 생활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이나 회사나 자꾸 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기간 자고 먹어가면서 뭐 꼴랑 200 얼마 300 얼마 받아.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기간제라는 것은 너무 좀 가혹한 어차피 아직은 비력이 너무 가혹한 예시고 예를 들어 나는 현재 정규직이지만 중소기업 다녀 월급이 300 겨우 넘어. 그러면서 이제 말은 너무 안 쓰고 졸라 내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또 자기가 쓴 게 없으면은 한마디로 인생 경험이 적어져요. 인생 경험이 적어지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나마 현재 정규직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나마 자기는 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승진을 또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여기는 내가 정년 보장받고 들어온 직장 같아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들이 승진이 나보다 빨라버려요. 그럼 내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허리 졸라 매는 것만이 절대 나를 위해서 미덕이 아니라
예, 쓸 만큼 쓸 줄 알아야 내가 좀 큽니다. 그 사실은 진짜. 예. 네, 흔히 그렇죠.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흔히 선생님들은 다들 좀 알뜰하게 산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회식하면은 전부 다 각자 알아서 n분의 1로 자기 카드 긁는다라는 말했지만, 너무 그렇게 살면은 선생님들 커뮤니티에서도, 소사이트에서도 못 커요. 나는 그냥 평교사로만 부장이나 몇 번 하다 은퇴할래가 아니라 정말 교감, 교장, 장학사 이런 거에 말하자면은 교육장 이런 거에 미래란다. 뭐 에스퍼레이션 야망 있으신 분들은 n분의 하지만 오늘은 내가 쏠게 하고 이럴 줄 가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중에 교육감 나오면 그때 얻어먹은 후배 교사들이 나도 찍어주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냐? 이 결론이죠. 하지만 이렇게 본론에서 리세션의 결과로 심리적인 악영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리세션 무조건 겁내지만 말자. 얘네들은 디프레션만 안 가면 다 단기적인 거다. 그러면서 뭐다? 프리페어 유어셀프가 이제 결론의 핵심입니다. 준비하면 된다. 리세션이라고 너 무조건 망하고 죽는다라고 하지 마라. 준비하면은 살 길 열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 저축도 하고 뭐 부채도 떨어내고 블러블러 하면서 이런 예시는 빼더라도 어쨌거나 프리페어 유어셀프까지는 써주시면은 그런 답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가 서머리를 받고요. 예, 서머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문제랑 희곡 문제에서 이제 문학 문제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필름 갈고 한 3, 4분 쉬고 필름만 갈고 두 문제 더 하고 필름 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 용어 파트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B-9번에 그 무엇입니까? 그 이제 소설인데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하다못해 동화 버전, 만화책, 그림책 버전이라도 한 번씩은 다 본 그 소설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구두쇠 인색한 수전노 스크루지 영감이 정말 못되게 굴다가 크리스마스 때 악몽을 꾸고 막 그러면서 그 고생한 다음에 착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했다라는 그야말로 동화에서 잘 나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그래서 스크루지라고 하는 구두쇠 수전노 인색한 영감님의 그 상징 이름이 여기 나오죠. 이것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영국의 19세기 소설가 찰스 디킨즈가 쓴 한 20페이지 남짓한 20페이지 남짓한 단편 소설입니다. 20페이지 남짓한 단편 소설인데, 요건 소설 약간 단편 소설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어느 꼬마가 스크루지 영감의 네퓨 조카, 스크루지 영감님의 조카가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요 하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해요.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크루지 영감은 바하고 험버기란 바 하는 말은 그냥 일종의 감탄사죠. 허이구 쟨 이럴 수가, 어이구 얼씨구 허이구 뭐 이렇게 하면서 험버그는 햄버거의 그 다리입니다. 험버기라고 옛날식 은어가 있대요. 넌센스,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말 같자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삼촌 돼갖고 조카의 동심을 험버기라고 말 같자는 소리라고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조카의 그 동심을 파괴하는 아주 몹쓸 삼촌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스크루지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좀 뭡니까 동심 파괴하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했더니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조카가 이제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삼촌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라니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You don't mean that 뭐 I'm sure 어쩌고 했더니, 설마 진짜 진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는 소리라는 말 설마니 뭐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시죠? 뭐 이렇게 조카가 You don't mean that은 에이 설마 진담 아니시죠? 이런 얘기예요. 설마 진담은 아니시겠죠? 이렇게 조카가 물어봤더니, 이 스크루지 영감은 I do 해버려. I do란 말은 뭐 진담이야 이놈아 이런 얘기요. 진짜야? I do 하면 진짜야? 진담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야 진짜. 그래놓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느낌표인데, 이건 좋아서 느낌표 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어이없어서 나온 느낌표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네 참 얼척없네, 요새 말로 얼척없네라고 이렇게 이 스크루지 영감님이 막 비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계속 통신 파괴를 이제 못된 삼촌이에요. What right have you라고 하는데, have you가 이제 옛날 영국식 영어로서 what right 원래는 do you have입니다. 요즘 영어로는 do you have라고 할 것을 have 동사는 to support, 통사론 용어로 have 동사는 to support를 안 하고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어요. 너 갖고 있냐 할 때 have you 뭐뭐 이런 식으로. 좀 영국에서는 요새는 영국에서도 이렇게 안 쓴대요. 좀 옛날식 영국 용어. 옛날식 영국 영어로는 do you have 할 것을 have you 이렇게 썼답니다. 옛날식 영국 영어로는. 영국에서도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뭐 이런 어법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대체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느냐? 메리할 권리를. 뭐 즐거운 성탄절? 네 녀석이 뭐길래 즐거워할 권리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삼촌이 이렇게 심한 말을 막, 진짜 못됐어요, 진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단락에서 조카가, 그래서 조카가 참 애가 야무져요. come then, 잠깐만요, 삼촌, 이런 얘기, come then, 잠깐만요 하고, 그 네퓨가 게일리하게라는 말은 활달한 목소리로 활달하게 이거죠. 예, 이 게이가 뭐 동성애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게이가 주로 남자 동성애자를 가리킨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원래 게이는 형용사예요. 즐거운,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란 뜻이에요. 원래 동성애자는 뜻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생긴 거예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일종의 의미론상으로 어의 변천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이것은 미국에서 원래 성소수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냥 갖다 쓴 용어입니다. 일부러 갖다 쓴 용어가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즐겁게 명랑한 목소리로, 아유, 삼촌, come then, 잠깐만, 이런 말을 그렇게 해놓고, 이 꼬마도 맹랑해요. 진짜 앉아요. What right? 삼촌은 그럼 뭔 권리가 있어서 디스 말하십니까? 삼촌이 자기 보고 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즐거워하느냐 했더니, 삼촌은 뭔 권리가 있어서 디스 말하십니까? 라고 캐묻죠. 그리고 대체 뭔 이유가 있어갖고, 또 뭔 이유가 삼촌은 또 뭐로서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이 뭐로스와 그 의미상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는데, 이건 눈치학상 앞에 보면은 this 마을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이죠. 이거랑 제일 가깝다. 퉁명스러운, 화난, 우울한, 울적한, 이런 뜻,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불만스러운, 우울한, 화난, 퉁명스러운, 그런 뜻이다. 말하자면, 모로스하고 앞에는 디스멀이다라고. 이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게 좀 보시면은 이제 스크루지 영감님이 되게 길게 말하는 대사가 있죠. 여기서 이제 오늘 서술형 이제 둘째 과제, 스크루지 영감님이 이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려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이 길게 말하는 대사에서 나오죠. 길게 말하는 대사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다시 한번 out upon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때 out이란 말은 데닛이란 말, 젠장할 이런, 젠장할 놈의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막 대놓고 욕을 합니다. 못된 사람이네요. 예. 그런 What's Christmas time to you? 너네들한테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체 뭐란 말이냐? But 이때 but은 only, only의 뜻이죠. 단지 뭐뭐인 거 말고는 너네들한테는 크리스마스는 단지 이거밖에 없다. paying bills without money, 돈 다 탈탈 떨어질 만큼 다 털어갖고 밀린 그 고지서 돈이나 갚는 그 시절. 왜? 크리스마스는 연말 12월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는 거의 연말 다 되니까 너들 같은 거렁뱅이들은 without money 될 때까지 돈 다 탈탈 떨어질 때까지 다 털어갖고 빌드 고지서 나온 거나 갚는 그 시즌밖에 더 되느냐. 근데 니들이 뭐가 즐겁냐 이놈들아. 정말 너무 좀 심한 말을 이 삼촌이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러면서 너가 이 올더 한 살 더 먹었단 말밖에 안 되고, 와, 진짜 어린아이한테 벌써 이런. 그 다음에 그러나 나던 아우리치 1시간 일한 만큼도 더 부자가 된 건 아니고, 나이는 1년을 더 먹었는데 너희들 주머니나 통장에 돈은 1시간 일한 것만큼의 돈이 더 많이 쌓인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좀, 이러니까 이 못된 영감님 꿈속에서라도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때 악몽을 꾸게 되는 거죠. 나중에 벌 받아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밸런싱 유어 북스 하는 때다. 밸런싱 유어 북스가, 이 북스는 회계 장부를 말해요.
밸런스 유어 북스는 회계장부에서 수입 지출 균형을 맞춰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돈 쓴 거 얼마 수입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요거 하는 게 밸런스 더 북스입니다. 이런 거나 해야 될 시즌인데 말하자면은 뭐가 이제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고 그렇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뭡니까 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이 스크루지 영감님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주제 크리스마스 뭔 크리스마스 이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바로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다 참 제가 우리 인강생들한테는 지스쿨 자료 업로드하면서 또 직강생들한테는 지난달에도 그랬듯이 이제 이 토요일날 이 수업을 하면 그 다음 주 목금 정도에 또 학습 자료 메일 보내드리면서 이 전체 번역 메일은 다 보내드리니까 좀 이따 가시기 전에 뭐 종이 하나 내갖고 저한테 메일 좀 써주시면은 이름하고 메일 좀 써주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9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문학 파트의 마지막 문제는 B-11번이에요. B-11번. 되게 길죠? 하여튼 요새 소설이나 희곡은 이렇게 한 칸을 빡빡이 채울 정도로 긴 지문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20세기의 극작가 중에 해롤드 핀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해 이 사람도. 해롤드 핀터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더 홈커밍이라고 하는 더 홈커밍 집으로 돌아옴 고향으로 돌아옴 귀향이라고 흔히 번역할 수 있죠. 귀향이라는 더 홈커밍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되게 유명한 희곡이에요. 하여튼 이 해롤드 핀터는 20세기 후반에 중반 후반에 영미 희곡계에서 무조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해롤드 핀터는 무조건 영미 희곡계 20세기 후반 영미 희곡계에서 무조건 탑5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될 되게 유명한 그래서 이분의 작품은 어느 해라도 나와도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나올 작품 나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유명한 작가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모고에 나온 이 홈커밍은 또 대표작입니다. 이 양반의. 그래서 미스터는 다 해롤드 핀터의 더 홈커밍은 여러분들이 언제 와도 꼭 봐야 될 그런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처음에는 뭐 어느 날 오후에 맥스와 테디와 리니와 샘이 이제 무대에 있고 담뱃불 붙이고 있고 뭐 조이란 사람이 접시에다 커피 담아갖고 들어오고 있고 뒤에 루스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말하면은 조이란 사람이 커피 담아온 접시 내려놓고 막 쭉쭉쭉쭉 이렇게 다 무대 해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서 루스가 뭐 점심 아주 잘 먹었다 이런 말 했더니 맥스가 점심 잘 먹었다니 기쁘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둘이서 뭐 이런저런 말을 막 비교적 해석 어려운 게 없죠. 두 사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쭉 주고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가운데 토막부터 밑에까지 쭉 거의 혼자서 20줄 가까이 그렇죠? 우리 시험지 사이즈로 혼자서 20줄 가까이 말하는 이 맥스의 대사 속에 거의 이제 오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렉션지를 보면 요래 나오잖아요. 드라마 어느 희곡에서 나온 요 발췌문을 보면은 맥스가 이 Your Mother라고 일컬어지는 요 분을 Your Mother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얘기가 Your Mother라는 언급을 이 대사 속에서 하는데 아주 evaluate so highly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Your Mother라는 사람을 얼마나 이제 말하자면은 높이 평가하느냐 이것을 two consecutive words 연속된 두 단어로 연속된 두 단어로 할 때는 뭐 관사 같은 거 있고 하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말한 걸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제는 뭐냐면은 가만히 이 글을 읽다 보면은 특히나 맥스의 기나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역시 찾아봤는데 전부 다
보면은 이 맥스가 길게 말한 여기에 거진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그 해석본 나눠줄 때 다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이 긴 지문 속에 보면은 이 말하면 your mother라고 일컬어지는 그 dead woman 어느 여자분이 딱 나오는데 이 여자분이 되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서 그 가정사 집안 일을 이제 많이 해요. 말하면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맥스의 긴 대사 있죠. 긴 대사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긴 대사 이 한 편의 긴 대사의 밑에서 첫 번째 줄 보면은 뭐라고 했냐 the bush 해놓고 그 다음 that woman was 그 다음 the backbone to this family란 말 나오는데 요걸 잘 봐요. backbone이 뭐냐면 허리뼈 즉 중추라고 한문으로 하는 거죠. 네, 중추라는 말이에요. 네, 중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어느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뭐 저 이 과장이 김 과장이 뭐 박 부장이 우리 회사에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할 때 이 중추적인 역할하다 중추 백번이라고 하는 게 참 뭐랄까 중요한 그렇죠. 저 사람 무슨 우리 회사 무너져 최고야 제일 중요할 때 중추적인 역할 그때 바로 백번의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백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어휘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좋지 않겠나. 혹시 그리고 하다못해 좀 눈치 학상을라도 이것은 어떻게 답을 잡아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요거 살짝 틀렸으면은 단어 좀 보충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살짝 좀 있다. 그래서 오리월에도 말했지만은 이 작년에 기출에서도 보면은 일반 영어 이 표현 기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잖아요. HAGGLE, 해글 같은 이런 단어도 어렵게 나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8월 말 웬만하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단어학하면은 뭐가 됐건 자기한테 맞는 단어책을 좀 하나 생 암기. 원래 모든 그 페이퍼 테스트 그것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140 며칠 남았으니까 엄청 많이 남진 않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솔직히 그 모든 학습 이론 중에서도 이 behavioristic approach를 스스로에게 그야말로 반복에 의한 숙달 그래서 좋은 습관 형성 제일 좋은 습관 형성이 뭐예요? 학습 이 페이퍼 테스트에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메모라이제이션 되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휘발성 메모리로 안 날아간 일 다 두들겨 잡고 내 뇌세포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 메모리를 많이 시켜놓는 게 최고예요, 지금은. 그리고 가끔 말하지만 우리 임용 시험 공부가 온갖 시험 중에서는 임용 서답형 시험이 좀 고차원적인 공부라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요. 고차원적인 공부 보고 80%가 암기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와 응용이 잘 돼야 암기도 된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인 생각이고 그건 시험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입니다. 닦아놓고 말하면은 이해와 응용이 부족하더라도 암기하다 보면은 이해와 심지어 응용까지 들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특히 어디서 진리냐? 이 대한민국에서 보는 모든 시험의 진리입니다. 그 옛날 특목고 입시부터 시작해서 대입, 수능, 학교, 내신 시험, 그 다음에 온갖 취직시험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시험은 한국에서 보는 시험, 심지어 그 옛날, 지금은 작년으로 끝으로 없어졌지만 그 사법시험도 2차 시험은 논술고사였어요. 사법시험 논술고사가 제일 힘들어요. 왜? 법학 과목 5과목을 오히려 나누어서 한 과목당 하루에 3시간씩 논술시험을 봐요. 사법시험이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3시간짜리 논술시험 2차 시험, 사법시험도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는데 옛날 임용처럼 사법시험도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으나 사법시험 2차 왜 어렵냐면 3시간짜리인가 4시간짜리인가? 하여튼 논술고사를 5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법시험도 공부가 뭔 줄 알아요? 80%가 사법시험 유명 서적과 그 무렵 핫한 판례들 자기 키만큼 암기, 자기 키만큼 되는 자료 암기, 누가 더 칼같이 많이 했느냐 그 싸움이었어요. 그 논술고사로 다 본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 사법, 이게 대한민국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너무 선비정신, 너무 이슬만 먹고 사는 고고한 학과도 같은 선비정신이 뼛속까지 충만해서 공부를 고급스럽게 하다가는 이거 10년, 20년, 30년 후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 시험. 무식하게 공부해야 돼요. 솔직히 심지어 우리보다 더 센 공부했던 사법시험도
그 당시 핫한 사법고시 서적들과 그 당시 많이 뜬 판례 자기 키만큼 외워가는 시험했다니까요. 그것도. 임용은 더 심해요. 우리 임용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서술형 아니라 서술형 하랩이고 그 옛날 우리 임용도 100점 만점짜리 문제 하나당 답안지 한 페이지 다 쓴 논술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암기가 아주 어느 정도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특히 영어 음성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사론이나 문법의 아주 일부 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디테일한 부분까지의 칼 같은 암기가 안 되면은 응용은 고사하고 제가 제 우체국 통장에 든 전 재산을 걸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응용 고사하고 이해도 안 될 것이다. 100%, 1000%, 만퍼다. 이거 암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응용은 고사하고, 이거 오늘 여러분이 뭐 영어학이건 문학이건 일령이건 심지어 내용에서는 다 까먹어도 좋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외워가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게,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 교사, 임용고사 이것은 암기가 80%고 80% 이상이고, 암기가 안 되면 응용은 고사하고 이해조차도 온전해지지가 절대로입니다. 안 할 거다. 그리고 이 말에 나는 나의 우체국, 김재균 강사는 우체국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을 걸 거다라고 저 여러분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우체국 통장은 잔고를 거의 안 남겨서 휴면 통장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물론 좀 붙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없지 않으니까. 진짜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예요. 암기가 불철저하면 그렇다고 너무너무 디테일한 데까지는 내려가지 마시고, 그래도 영어학에서는 가장 디테일한 게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음성학, 음운론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통사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핵심 위주로 좀 말에 돌아가시면 되고, 예. 연결론은 아마도 언어 습득론하고 평가이론일 거예요. 솔직히 언어 습득론하고 평가이론 둘 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결론 쉽게 말하면 PLLT, TBP보다는 PLLT가 좀 더 디테일한 암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예, 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은 응용 고사하고 이해도 온전해지게 절대 안 해요. 예. 뭐 무서운 비밀인데, 솔직히 누구나 다 우리 임고생들은 이왕이면은 둘 중에 하나에서는 붙고 싶어요. 지역을. 하나는 자기 본 고향은 자기 고향이고, 아니면 서울이고, 딱 까놓고만 하면 서울 아니면 내 고향 둘 중에 하나 붙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임고생들 소망인데, 제가 해마다 서울 합격생들 보면은 특별히 이런 말은 하면 그렇지만 특별히 심오하게 이해나 응용이 뛰어난 느낌은 거의 못 봤는데, 되게 아니할 말로 의자 앉아서 흔히 하는 말, 어른들 말로 궁뎅이 착 붙이고 계속 공부하는 게 강해요. 그러면서 뭐 하나 가끔 스터디하는 걸 옛날같이 학원에서 스터디 요즘같이 코로나 때 못하지 않고 할 때 보면은 뭔가 혼자 쭈글쭈글 되게 많이 해요. 혼자 쭈글쭈글 제일 많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이 서울부터 보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끝냅시다, 이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해요. 희곡 해설까지 다 잊어버려 좋으니까, 암기조차도 안 되면은 응용 고사하고 이해도 없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일반 영어 문학은 단어부터, MD보카나 워드 스마트 정도 단어도, 아니면 경선식이 쓴 토플, 토익 공무원 시험용, 그 책도 어려워요, 솔직히. 경선식 씨가 쓴 공무원용, 토플, 토익용 수능용, 경선식 수능용 영단어책 말고 또 공무원 토익 토플용 영단어책 있잖아요. 그거 우리 임용 일반 영어 단어 수준 상회하는 단어도 많습니다. 그거 하면 일반 영어 단어 실력 팍 늘어요. 물론 경선식이 좀 사입이 가서 싫으면 만 원 내고 다른 걸 하면 되지만, 자기 타입의 스타일에 맞는 거, 어휘력 딸린 사람에서 구문 독해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부터 안 되면은 일반 영어 지문, 문학 지문들 어렴풋이한 이해밖에 안 돼요. 어휘력부터 떨어지면. 그러면 서술형 답도들 감점이 동반된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백본 말고 그 다음에 이 맥스가 가족이 충실보다는 것은, 여기 본문 역시 맥스가 길게 말하는 대사 밑에 사실 보면은 I was busy, 나는 바빠, working, 일하느라 하루 24시간을 샵에서, 요게 사실은 결정이에요. 나 바빠, 하루 24시간 회사 일만 해도 바빠,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방금 백본, 가족의 중처도 같은 존재인 유어 마더란 이 여자분한테 집안일은 싹, 이 모음 답안의 표현, shifting이란 말이 있죠. 모음 답안에 shifting이란 말이 뭐냐? shifting family matters to, shifting something 뭐뭐 to 누구, 이게 뭐냐면은 뭐뭐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다. 쉬프팅이 전가시키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음 답안의 영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 쉬프팅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쉬프팅은 모음 답안에, 쉬프팅 패밀리 매터, 이게 집안일이에요. 집안일을 이 유어 마더란 이 차이가
집안의 허리와도 같은 분이지 이분 왜 칭찬했을까? 사실은 자기는 집안일에 직접 손 안 대려고 이 여자분한테 다 맡겨버리고 아우 나는 회사 일만 해도 바쁜데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갈게요.